자, 신기하죠. 저희가 차 안에 앉아서 얘기를 이러고 하다 왔으니까. 효율성을 추구를 했다는 거는 이제 연비로서 사실은 증명이 되는 것 같고. 네. 또 저희가 직접 달리면서 받았던 느낌은 그렇다고 해서 힘이 부족하느냐. 그런 느낌도 사실은 아니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엔진이 잘 만들어진 엔진이 있구나. 그리고 그걸 플러스로 듀얼 클러치, 7단 듀얼 클러치하고 잘 매칭이 되는구나 네. 라는 느낌을 사실은 잘 받았었거든요. 네. 이제부터는 좀 엔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있는 것처럼 르노-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하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임러 그룹이 같이 공동 개발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을 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왜 벤츠가 르노랑 공동 개발을 했느냐가 사실은 의심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벤츠라 그러면 뭐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원탑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르노 엔진에 대해서 그래서 배경이 좀 있어요, 사실은. 네네. 지금 저희 나가고 있는 것처럼 르노 엔진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터보 엔진을 갖고 F1에 출전한 첫 회사이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F1이 그동안 자연흡기 엔진들만 계속 써왔었는데 터보 엔진을 올린 게 이제 르노가 처음이었죠. 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제 V12에 최대 3.5리터까지 배기량이 갔다가 여기서로 오면서 1.5리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F1 규정이 3000cc 자연흡기 엔진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터보를 올리면은 배기량을 1500cc까지 쓸 수 있다. 그런 규정을 맞춰서 르노가 V6 1500cc 터보 엔진을 넣고 경주차를 만들어서 출전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1세 80년대 중반까지 쓰였던 그 엔진이 네. V6 1.5리터 터보였는데 네. 걔가 그때 뭐 원래 F1 엔진들 잘 수치 발표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추정하는 걸로 보면은 뭐 1000마력을 냈네, 1200마력을 냈네 이제 네.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우리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고성능차 얘기하면 리터당 100마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니라 100cc당 100마력에 가까운 이게 뭐야 이거? 무서운 엔진들을 만들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엔진 공급 업체로도 150번 이상 우승을 하기도 했고, 일단 엔진 공급 업체 자체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 챔피언도 하고 드라이버 챔피언도 했고 지금도 사실은 F1에 나가고 있는 회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알핀은 F1 알핀으로 바뀌었죠. 예. 예.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은 모터스포츠에서 쓰였으니까,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용도랑은 좀 다르지 않냐라는 의심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에서는 얘가 딱 있습니다. 르노 5 터보가 있죠. 네. 예,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미쳐서 환장할 만한 차 중에 하나죠. 예, 저희 나이대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좀 기억하고 있는 네. 그런 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차 좋아하시는 분들. 예. WRC가 미쳐 돌아가던 시절에 나왔던 차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딱 보면은 소형차고 거의 지금의 그룹 A 쪽에 속하는 아주 작은 미니에 속하는 차인데, 얘를 미들십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터보 엔진을 얹어갖고선 겁나 빨리 달렸던 차들 중에 하나인 거죠. 아주 평범한 소형 해치백이었는데 이거를 마개조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근데 미들십이었었는데 나중에는 얘가 결국은 FF로도 만들어서 나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프론트 엔진 터보 같은 경우는 뭐 80년대나 90년대까지도 판매를 했었으니까. 네, 네. 어쨌든 역사가 그렇게 배경이 이렇게 있는 거고,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다임러랑 공동 개발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 개발한 TC 엔진이 되는 거고요. 네. 이거를 이제 섹션을 나눠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이제 개발을 주도적으로 했던 거죠. 메인 설계라고 할 수 있는 엔진 블록하고 이 냉각계통에 대한 쪽 설계는 그 르노-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에서 하면서 네. 주로 이제 르노의 노하우하고 그 다음에 닛산 쪽에서 아주 고급 기술로 쓰였던 것들이 이 엔진에 투입이 돼서 네. 기반이 됐고,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 쪽은 다임러 쪽에서 주도를 하면서
그런 기술들이 들어와서 그게 합쳐진 거죠. 기본적으로는 르노 쪽이 소형차라든가 소형 엔진 개발의 어떤 역사라든가 노하우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형 엔진을 개발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르노 쪽이 좀 주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기술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려고 오늘 되게 예외가 많습니다. 시승도 하고 들어왔지. 네. 그것도 아니라 이번에는 좀 이제 모시기 좀 어려운 분들인데 이 엔진을 개발하고 실차에 얹어서 테스트를 하고 그쪽 조율 쪽을 담당하셨던 르노 삼성 자동차의 그 파워트레인 설계팀의 김준영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파워트레인 제어 개발팀의 개인권 팀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이제 나오셨고 이것도 사실은 저희 자기업학에서는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이라 저희도 낯섭니다. 그래서 일단 오신 김에 먼저 자기소개 먼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르노 삼성자동차 중앙연구소에서 파워트레인 설계를 맡고 있는 김준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르노 삼성자동차 연구소에서 제어개발팀 맡고 있는 개인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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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더 낯설고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로 큰 그림에서 이 엔진에 대해서 소개, 뭐 자랑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TC260 엔진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건 아마 개발 타겟을 말씀드리는 게 네, 좋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이 엔진의 개발 타겟이 성능은 높이고 연비는 좋게 하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인 타겟은 이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랑 다이밀러랑 그 전 엔진 버전 엔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텐데 기본적으로 전 버전 대비 성능을 올리고 그 연비는 르노 기준으로 보면 8% 정도 향상시킨다. 그게 개발 타겟이었습니다. 8%면은 꽤 높은 수준이죠. 내연기관에서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얘기 아닌가요? 물론 그 목적은 되게 그림은 좋은데 네. 효율도 높이고 성능도 높이고 그거가 되게 어려운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이미 IC 엔진은 내연기관 엔진 같은 경우에 기술이 거의 극한까지 개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딱 개발한다고 해서 성능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연비가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것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모여서 달성할 수 있는 타겟인 거죠. 그러면 엔진 개발이 그렇게 되는 거면 그걸 이제 실차에 적용하시는 거는 이제 개 팀장님 쪽에서 하신 건데 그쪽에서의 핵심 과제나 그런 것들은 어떤 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질문해 주시고 또 김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타겟은 고효율, 그다음에 고성능이고요. 이제 하드웨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그 좋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그걸 SM6라는 그 차량에 어댑테이션 해가지고 목표에 맞는 그 성능이 나오게끔 이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연비는 일단 동급에서 아주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고 성능도 이제 아주 토크라든지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충분하게 이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고객분이 드라이빙을 즐겁게 즐기실 수 있으세요. 두 가지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기술이 쓰였는지 하나 좀 봤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 엔진에 쓰였던 것 중에 가장 일단 헤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헤드 쪽의 기본적인 밸브 트레인이란 그런 거잖아요. 지금 깜빡거리는 게 저게 뭐죠? 저게 인젝터입니다. 아, 인젝터예요? 예, 보통의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 스파크 플러그가 중심에 있고 인젝터가 약간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엔진은 특이하게 인젝터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젝터에서 나 있는 6개의 핀홀로 분사를 해서 실린더 내에 균일하게 연소를 시키는 게 가장 큰 타겟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연비를 향상시킨 거고요. 원래 그런 식으로 하려면 헤드 자체 설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엔진 같은 경우에 델타 실린더 헤드라고 특이하게 저희가 처음 보는 삼각형 모양의 실린더 헤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각형인데 이게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므로써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삼각형으로 되니까 저런 부속 부품들이 붙으면서 이렇게 싹 안쪽으로 모이니까 공간도 좀 확실하게 이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내연기관 4기통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트랜스버설 구조라고 하는데 차 앞쪽에서 봤을 때 인테이크가 먼저 보이고 가로로 엔진이 놓여 있고 뒤쪽에 이제 배기 쪽이 놓여 있는 구조가 되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뒤 폭을 줄이게 되잖아요. 앞뒤 폭을 줄이게 되면서 저희가 후 처리를 위한
그 배기 쪽 파트들을 그 배치하는데 네. 공간적인 그 활용도 여유가 커지고요. 생기고, 예. 또 추가적으로 크래시했을 때 충돌 네. 안전 측면에서도 충돌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SM6 시승하면서 보니까 엔진룸을 저희가 봤었거든요. 그게 엔진이 그러니까 이 그 마운트 대비해서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앞부분 공간이 사실 굉장히 넓더라고요. 예, 헤드 설계의 장점을 살린 거죠.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가 좀 엔진룸에 좀 꽉 차 있으면 뭐가 좀 많으면 좋은 것 같다라는 거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충돌했을 때도 일종의 크럼블존 역할을 예. 하는 거잖아요. 이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식의 구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높이 면에서 차이는 거의 없는 거죠. 예, 거의 없고 영상에서 보셨듯이 삼각형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네. 예, 원래는 사이드 옆에 붙어야 되는 파트들이 약간 대각선으로 붙게 되는 거죠. 위로 붙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높이는 동일하고 폭은 줄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좀 패키징하는 측면에서 좀 쉽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안으로 모여 있고 작다라고 하면은 쿨링 쪽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진 쪽에 쿨링을 잡는 것도 이제 되게 큰 거고 성능의 제한이 온도 때문에 제한이 많이 되는데 네. 저게 이제 들어가면서 엔진룸 자체에 이제 빈 공간을 통해 가지고 쿨링이 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성능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삼각형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젝터가 이제 가운데서 뽑게 되면요. 연소 그 특성이 되게 좋아져요. 옆에서 이제 좀 비스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가운데에서 이제 그 균일하게 가기 때문에 토크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보통 우리 엔진 토크를 2.0 리터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200뉴턴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터하고 이제 토크는 이제 보통 같이 계산하고 네. 터보 차저를 달면은 한 곱하기 2 정도씩들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2.0 리터에다 터보를 달면 한 400뉴턴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1.3리터짜리 지금 엔진에다가 지금 저런 그 삼각형에다가 좀 연소 성능을 좋게 해가지고 원래 계산적으로 하면 이제 260뉴턴이 나오는 게 맞는데 이거는 이제 그걸 구현을 한 거죠. 네. 일례로 1.5리터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그 나킹 때문에 사실 그 토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1.6리터 터보 차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300뉴턴이 안 나오거든요. 네. 한 270뉴턴 정도 급으로 나오는데 이 엔진은 지금 그 쿨링 성능, 그 다음에 그 인젝션을 지금 균일하게 하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 삼각형의 헤드 때문에 그 이득을 보는 건데 토크를 아주 충분하게 올려놔줘. 아주 맥시멈까지 토크를 올려놓은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실주행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 네. 그 얘기는 저희가 또 지나가면서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한 네. 가지 더 붙이면 저 삼각형 구조에서 아까 인젝터가 중간에 꽂히면서 네. 균일한 연소를 저희가 이루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네. 파티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 규제는 아직 파티클 넘버 규제가 그렇죠. 없는데요. 가솔린 파티클은 사실은 유럽 같은 규제가 경우에는 없는데. 가솔린 파티클 규제가 넘버 규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델타 실린더 헤드의 큰 타겟 중에 하나가 이 파티클 넘버를 줄이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친환경적인 예, 보다 더 면이라고 친환경으로 보면 가는 거죠. 네. 그러면 내연기관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럽에서 이 엔진을 개발을 해서 유럽 타겟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선행된 친환경 엔진을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예,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술 한번 볼까요? 네. 반통합형 배기 매니폴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이거 참 신기했었어요, 사실. 예, 이것도 이제 패키징적인 측면도 있지만 좀 이따 설명해 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배기 쪽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배기 쪽 부품들의 예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이 빨리 도달해서 총매 활성화 온도에도 도달해야 되고 네. 주변 활성화 온도가 돼야 되는데 배기 매니폴드가 보통 실린더 헤드에서 배기 쪽 나오고 난 이후에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2, 3번 배기 매니폴드에 합쳐지는 구조가 실린더 헤드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 매니폴드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사이즈의 또 일부분은 터보차저의 터빈 하우징이랑 또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 매니폴드가 차지하는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배기 쪽 활성화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많이 줄인 엔진이라고 할 수 그래서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엔진룸을 봐도 뒤에 이렇게 헤드가 있고 블럭이 있는데 거기에 터보차저가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것도 참 신기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금방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가깝다라고 하는 거가 배출가스 제어하는 데가 이제 열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있는데 네. 저는 그게 터빈이 가깝게 붙어 있다는 거는 결국은
부스트업을 빨리 예. 할 수 있다는 것도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네. 이해하고 계십니다. 두 네. 가지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실차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나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깝게 배기분 폴더가 이제 일체형으로 되는 거 이제 두 가지 장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촉매는 그 말 그대로 촉매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 화학적 반응을 통해 가지고 유해가스를 이제 그 선언하는 거라서 온도가 한 400도 정도 이상 돼야지 이제 그 다음부터 효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시동을 켜고 그다음에 엔진이 작동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온도가 400도까지 빨리 올라가게끔 하는 게 그 아주 중요한 기술이에요. 네. 그래야지 이제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배기 매니폴드가 앞쪽으로 붙어서 엔진의 그 뜨거운 열을 빨리 받는 거는 되게 그런 면에서는 되게 장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터보차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잖아요. 네. 이 유로가 길면은 그만큼 로스가 생기죠. 네. 그래서 다 바닥 붙어 있으면은 그 효율을 충분하게 지금 써먹을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토크를 더 뽑아낼 수가 있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부스트가 빨리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엔진을 균일한 성능을 내게 하면은 제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 그게 다음에 나오는 얘기랑 연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기술을 한번 보여주시면 전동 터보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터빈에서 배출가스의 유로를 바꿔갖고 부스트 컨트롤을 사실은 저기 하는 거죠. 근데 저걸 전동 방식으로 쓴 거는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갖고, 예. 그거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기계식보다는 전동 방식을 쓰면 제어가 굉장히 정밀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배기 매니폴드가 엔진에 가까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 터보에 들어오는 동력 자체의 온도를 높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동 터보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정밀하게 제어를 함으로써 저희가 운전성을 튜닝하기에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약간 좀 이제 첨언을 드리면 웨이스트 게이트가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거 이제 토큐 어큐러시라고 표현하는 그 물리량에 직결을 하거든요. 네. 엔진에서 나오는 토크는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제어하기가 편해요. 네. 그 토크는 이제 기어박스를 통해 가지고 차바퀴로 전달되기 때문에 토크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제어하냐가 이제 차량 드라이빙에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웨이스트 게이트를 전동화해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토크를 아주 정밀하게 뽑아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웨이스트 게이트가 이제 기계식이었을 때는 채터링 노이즈 같은 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위치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동화가 되면 모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스프링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MVH 쪽에서도 분명히 그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옛날에는 터보 튜닝 한 차들도 많이 보고 그러면은 일부러 웨이스트 게이트 소리 나오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호로록 하는 소리 나는 거. 그거를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는 그거를 스피커를 달아서 소리를 내게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거는 일종의 튜닝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F너에 해당하는 거고 양산차를 만드는 개념에서는 저걸 제어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 뽀로록 하는 노이즈가 이제 없어지죠. 그러면서 또 좀 더 매끄럽게 그 토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이게 보호 스프레이 코팅이라고 이제 나와서 영상에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실린더 내벽에서 저 황금색으로 빛나는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이 그게 적용된 위치로 보이는데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로는 사실은 이제 어쨌든 엔진도 경량화를 시켜야 되니까 실린더 블록 주철로 하던 걸 알루미늄으로 하는데 알루미늄이 뭐 열 발산도 좋고 가볍기도 하고 하는데 열 때문에 변형이 생기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철로 된 라이너를 박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얘는 그게 없는 거죠. 예, 이 부어 스프레이 코팅이 이제 닛산이 개발한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주철 라이너를 박는 경우에 그 주철 라이너의 두께가 대략 한 1mm 정도 됩니다. 그럼 4기통이니까 그게 길이 방향으로 보면 한 기통에 2mm씩 8mm 정도 그렇죠. 양쪽으로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 라이너를 없애면 기본적으로 8mm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컴팩트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이너가 주철 라이너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게만큼의 경량화를 이뤄낼 수 있고요. 대신 이제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형되는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 스프레이 코팅을 스프레이로 아이언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팅을 함으로 인해서 단점은 보강하고 원래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보호스프레이 코팅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경량화 외에도 열전도율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다른 주철이 그렇죠. 중간에 네. 물려있는 것보다 열전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됐던 그런 냉각 성능 자체를 개선시킴으로 인해서 연소 온도 자체를 제어할 수가 있고요. 코팅만 한다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내구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닛산의 어떤 차에 쓰였던 건가요? 닛산의 MR16 엔진이라고 그 닛산의 주로 터보차저 고성능 엔진에 적용되었던 기술입니다. 저 얼핏 들었던 거로는 GTR도 예, 이걸 GTR도 썼다고. 들어가고요. 고성능 차량들에는 다 들어갔던. 네, 닛산 자체도 사용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고성능 차에 쓰였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비싼 거 아닌가요? 예, 이게 실제로 굉장히 고가의 스프레이 코팅을 하기 위한 그 장비 투자가 들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엔진 개발비를 굉장히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됐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이물러에서 이 엔진을 같이 개발하면서 잡은 큰 타겟 중에 하나가 사이즈 경량화도 있고 성능 향상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전작이 이게 다이물러에서는 M282 엔진인데 전작인 M270 엔진에 비해서 조 길이 자체를 한 보호와 보호 사이의 간격을 5mm 정도 줄이는 그 타겟이 있었습니다. 그 타겟을 달성하게 만든 핵심 기술인 거죠. 아, 그럼 보호하고 보호 사이를 5mm씩을 줄이면 전체적으로는 한 2cm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엔진 전체 길이에서 2cm 줄어드는 거면 대단한 거네요. 그래서 아까 헤드도 델타 실린더 헤드를 만들면서 폭도 줄이고 이 길이 방향도 보호스프레이 코팅을 도입하면서 길이도 줄이고 하면서 엔진을 컴팩트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엔진이 개발될 때 목표 자체가 르노, 닛산, 다이뮬러의 다양한 차종에 탑재시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여러 차종에 탑재를 시키려면 엔진이 컴팩트해져서 자유도가 높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뭐 부품이 줄어들면 싸지지 않느냐, 그래서 라이너가 빠지면 싸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빠지면서 코팅하느라고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게 목적이 분명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러면. 이 보호스프레이 코팅으로 인해서 연비도 1% 이상 좋아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아까 냉각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냉각 성능 줄이고 뭐 마찰도 개선이 되나요? 실제로 보호스프레이 코팅에도 이 보호에도 코팅이 들어가고요. 아까 여기는 사진에서 조금 지나갔는데 피스톤에 저희가 오일링하고 링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 링에도 DLC 코팅이라고 해서 다이몬드 라이크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에 붙는 저 피스톤 아래쪽에 스커트 부분에도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긴 뭐 마찰이 되는 부분들끼리 어느 한쪽만 강해지면 다른 쪽이 문제가 생기니까 다 같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이렇게 4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기술을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래요. 맨 마지막에도 질문을 드렸던 것도 그건데 지금 내연기관차를 사야 되느냐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그 나쁜 기억을 떠올려 보면 디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차를 타는 사람들만 괜히 욕을 먹었었어요. 그 차를 메이커에서는 잘 만들어서 팔았다고 했는데, 근데 막상 타는 사람들이 욕을 먹었는데 나중에 내연기관 타는 사람들이 뭐 내구성이나 그런 거에서 문제가 생겨서 혹시라도 욕을 먹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얘는 개발을 하면서 뭐 그런 내구 테스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나요? 사실 그 부분이 개발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르노, 닛산, 다이물러가 서로 각각이 네임밸류가 있는 큰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각자가 서로 자신만의 개발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구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드가 3사가 중복되지 않는, 어떤 부분은 공통의 동일한 목적을 얻기 위한, 이름은 다르지만 테스트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인 것도 있지만 고유한 모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나로 합치느냐가 이제 가장 큰 이슈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토의도 하고 오티마이제이션을 시킨다고 시켰지만 그래도 다 커버를 하려면 통상적인 엔진 개발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평가 시험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닛산 베이스로 얘기하면 엔진 하나를 새로 개발해서 드는 그 우리가 평가하는 시간이 대략 한 2만 시간 정도를 예상하면 될 겁니다. 엔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이 엔진 개발에는 거의 2배에 가까운 4만 시간의 밸리데이션 시간이 투입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건 이제 RSM의 역할은 뭐였나?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SM6에다가 장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법규를 만족을 해야 되고요. 한국에서 저 고객분들의 그 드라이빙 패턴을 맞춰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걸 국산화라는 개념으로 이제 튜닝을 하게 되고요. 엔진의 그런 그 특장점을 살려가지고 한국 법규를 맞는 개발을 했고, 그 RSM에서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그 고객분들이 충분하게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도록 그 엔진의 특성을 차에 맞춰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튜닝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처음 질문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그 SM6에서 이 그 TCE 260을 넣게 되면 고객분들이 뭘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느냐?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출력이에요. 156 마력에다가 260Nm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 2.0 리터 엔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1.3 그 아주 작고 옵티마이제이션 된 그 엔진에서 그 정도 출력이 나오면 실제적으로 고객분께서는 지금 그 2.0 중형차를 네. 운전하시는 거고 똑같은 출력을 지금 그렇죠. 느끼실 수가 네. 있어요. 그다음에 그 작은 엔진이고 앞에 계속 열거된 그런 기술 덕분에 연비가 되게 좋습니다. 연비가 지금 공식적으로 뭐 말씀드리는 거는 뭐 타이어마다 약간씩 틀릴 수는 있겠지만 복합 연비로 한 13.6 정도, 13.6km 정도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 흔히 말하는 동급에서는 아주 최상위 포지션이거든요. 그런 그 고효율하고 고출력 그 두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활성화가 돼 있는 부분이고. 첨언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주 특별한 그 또 튜닝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아이소 토크, 아이소 파워 이제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소 토크라고 하는 거는 엑셀을 이제 쭉 밟으면은 RPM이 올라가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토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 그 고객분들은 보통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은 가속 를 이제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아이소 이제 파워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고속 RPM쯤 가가지고 엑셀을 밟고 있으면은 파워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정속 주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컨셉을 요 TC260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거의 최초일 건데 그 실제적으로 이제 고객분께서 느끼시는 부분은 발진할 때는 가속력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붙어가지고 갈 때는 정속을 그러니까 차량의 그 정속성을 유지하기 되게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적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SM6 시승하면서 사실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되려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운전하듯이 그냥 했었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사실은 그냥 흐름을 따라가는 거는 뭐 토크가 어쨌든 넉넉하니까 그냥 큰 게 잘 못 느꼈었는데 그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얘가 기본으로 달려 있으니까 그거를 세팅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제한 속도 맞춰갖고 한 80km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올림픽대로를 쭉 가고 있는데 이제 앞차가 빠지니까 가속을 할 거잖아요. 그 가속하는 거가 굉장히 빨리 가속을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토크 밴드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토크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엑셀을 밟았을 때 그 필요한 토크가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 그러니까 이 엔진 같은 경우에 컴팩트하고 이제 여러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200N 정도면 이제 가속을 만들어내기 충분한 토크거든요. 그 200N이 1500rpm부터 구현이 돼요. 그러니까 토크업이 좀 빠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역이 한 1500에서 한 3500 정도 RPM이라고 하게 되면 그 영역에서 계속 200N 이상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그 특별하게 뭐 엑셀을 밟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스마트 컨트롤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차가 빨리 움직여야 할 때 토크가 빨리빨리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 25.6kg 폴스미터라는 토크가 재원상으로는 한 2200 정도부터 나오는 걸로 돼 있던데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kg 폴스미터 정도의 토크가 1500서부터 나오거든요. 거의 최고 토크에 가까운 값이 1500 근처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힘이 세다라는 그러니까 힘이 넉넉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더니 그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크 값 자체도 높지만 그 소위 연비를 이루는 저희가 이제 연료 소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위 체sek당 얻는 효율이 최적의 값으로 세팅된 값이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을 튜닝할 때 대략 2000rpm에서 좀 하이로드, 좀 높은 로드 영역에 걸쳐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대략 한 뭐 2000에서 2500, 600 정도로 좁은데 이 엔진 같은 경우는 거의 3500 정도까지 넓게 퍼져 있고 아래쪽으로도 거의 중저속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이런 그 엔트리급 같으면은 뭐 CVT를 쓰는 물론 이제 르노 삼성도 CVT가 있긴 합니다만 CVT를 쓰기도 하고 그냥 자동 변속기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유독 얘만 7단 기어를 쓰는 거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연비 때문입니다. 예. 아, 연비하고 연비 토크, 예. CVT가 이제 연비가 더 좋다라고 사실 그 아이디어하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져 있긴 한데 CVT는 이제 무단 변속이라는 개념에서는 연비에 메리트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무단 변속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용량의 이제 그 토크가 이제 모터가 들어가가지고 그 유압을 계속 발생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튜닝을 잘 돼 있고 개발이 잘 돼 있으면 사실은 그 저 매뉴얼 그러니까 사실 DCT 이번에 들어간 그 7단 DCT는 매뉴얼 트랜스미션을 기반으로 소비자한테 편의성을 제공해서 이게 모터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그 매칭에서 연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DCT를 단 거죠. 그럼 이 엔진이 사실은 1.8 TC도 같은 기술인가요? 완전히 동일한 엔진은 아니고요. 네. 그 1.8과 1.3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좀 차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면 항상 그 알핀느 A110 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의 유사성이 있느냐는 것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같이 쓰였다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좀 어떤 것들이 같이 쓰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로 보호 스프레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호 스프레이 코팅이 처음 적용된 엔진이 MR16이라고 말씀드렸는데 MR16하고 MR18이 동일 계열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 중에 델타 실린더 헤드 이런 것들은 MR18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린더 블럭이나 쿨링 기술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알피느에 쓰인 거는 블록이니까 이거는 르노에서 개발한 기술이 그대로 다 쓰였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엔진을 담당하셨던 입장에서 얘가 SM6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뭐 SN6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이 엔진 자체가 애초에 이제 저희가 서두에 얘기했을 때 연비 효율과 고성능을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게 보이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동시에 잡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에 저희가 같이 공유했지만 배기 매니폴드를 일체화시키고 터빈을 전동 EWST 게이트를 적용하고 하면서 얘가 성능도 올리고 동시에 연비도 높이고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엔진입니다. 예, 뭐 기술적인 건 이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고객분께 사실은 연비하고 그다음에 즐거운 드라이빙을 이제 드리는 게 사실 목표였거든요. 하드웨어도 많이 받쳐줬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도 해가지고 연비도 그렇고 드라이빙도 그렇고 이렇게 실망 안 시켜드리기엔 그런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아무튼 이렇게 저희도 낯설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엔진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두 분 엔지니어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어떻게 됐고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SM6라는 차에 잘 어울리는 그리고 지금 뭐 XM3나 그리고 캡처나 그리고 르노그룹이 됐건 그다음에 닛산이 됐건 또 벤츠가 됐건 다 잘 사용하고 있는 엔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가 참 이해가 좀 되네요. 그리고 다양한 고급 기술이 반영이 됐음에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에 중형 세단에 올라가서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소비자들한테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제 생각에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타보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요 정도 급의 차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물론 전기차라든가 그런 것도 고민하시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차종 고민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 중에서 SM6의 1.3 TC 엔진 올라간 차를 리스트에 한번 올려놓으시고 가셔서 한번 타보시면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얘기구나라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터넷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물론 맞는 말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경험했을 때 그 얘기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거는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방송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감히 교육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경험한 거를 저희는 나눈다고 생각을 해요. 나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제 저희가 이 방송을 보시고 이걸 지침으로 삼으셔서
한번 가서 직접 경험해 보시고 좋은 선택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자동차 교육 방송 이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네.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자동차 지식과 정보를 유익하고 그 얘기하지 마. 이번엔 좀 재밌었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유익하고 앞으로는 재미있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도 부담되는데. 아무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